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번 시간은 지식인들이 지금 나오셨는데 네, 네. 제가 이게 전혀 예습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 두 분이 조합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 네. IT하고 철학 이 공통점이 있을까? 야, 이거 오늘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한번 믿고 가보자. 일단 한번 출발해 봅니다. 예. 지식인, 엄청난 지식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철학 교수님이죠. 박구영 교수님. 반갑구영.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워하시네. 아니, 교수님, 제가 좀 무식한 질문 하나만 좀 할게요. 제가 뭐 예전에요, 그 얼핏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네. 그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 그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예전에 우리가 독일로 유학을 갔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 체계하고 유럽의 대학 체계가 달라요. 특히 독일은. 독일은 대학생이 그러니까 학부 대학생이 우리로 말하면 석사 과정이에요. 아, 학부가? 학부란 게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비투어라는 시험을 보는데 네. 그 아비투어 시험이 거의 우리나라 교양 과정을 다 마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공부에 막 들어가기 전 단계 와요. 그러니까 엘리트, 특히 독일에서 대학은 엘리트 교육기관이에요. 대중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일단 저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자마자 첫 번째 혼란스러운 것은 네. 아무도 케어해 주는 게 없어요. 독일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쉬운 말로 내가 지금 몇 학점을 땄는지 네.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는 대학 본부에서 모릅니다. 아예. 아예 그런 통계가 없어요. 그럼 내가 듣는 교과목을 체육 교수님 교과목을 들었어요. 네. 그럼 이 학점에 대해서 뭘 했고 뭐 했고 하는 것은 체육 교수님 비서실하고 저하고만 아는 거예요. 네. 교수님들이 비서가 있습니다. 다. 독일 대학은. 네. 교수가 엄청나거든요. 권한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앙 아무도 통계를 안 해요. 저를 뭘 해라 학점을 받아라 아무도 통계를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규율하고 통제하면서 자기 학습 계획을 세워서 네. 자기 논문까지 쓸 수 있는 훈련이 안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통제해줘야만 되거든요. 코스웍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미국 대학 가면. 미국 대학 가면 너무 힘들었구나. 미국 대학 가면 코스웍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국식 교육 체계로 대학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일 가면 어려워요. 그런 게 어렵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쉽죠. 저는 원래부터 좀 스스로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쉬웠던 거예요. 그래 쉬웠어요? 네, 저는 쉬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니 그럼 독일어로 네. 철학까지 공부를 해서 독일어로 박사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한 500페이지 써야죠. 와, 대단한 분이네. 네. 나는 또 키 작아가지고 무시했거든. 야, 대단한 분이네. 공부가 막 그게 엄청 재밌나 보네요. 그렇죠. 교수님은. 직업인데 무슨 말이냐면 공부가 재밌어. 공부가 재밌다는 말은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 무슨 네. 말이냐면 어떤 문제 내가 예를 들면 이번에도 왜 저 사람 시민들이 네. 그 새벽에 그 국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 나갈 수 있느냐? 그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새벽에 2시 3시까지 잠을 자야 되잖아요. 거기서 네. 자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 그 창살 있잖아요. 서창살. 네. 거기다 잡고 자요 이렇게 졸면서. 그 추위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걸 설명을 하려면 철학을 깊이 여러 가지 책을 봐야 돼요. 그런 걸 그러니까 저는 왜 철학 공부가 좋았냐면 이론 자체 내에서 관심도 있지만 현실적 관심으로부터 이론으로 들어가거든요. 항상. 그러면 더 호기심이 많이 생기겠네. 엄청 호기심이 되죠. 왜 이 문제가 생겼지? 대단하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대단하시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그 지식인. 이분은 진짜 굉장히 뭐 나는 잘 모르지만 똑똑한데 네. 잘 몰라 나는 그냥 똑똑해 보여서 똑똑하다는 거야. 왜냐면 이분이 말하는 거는 내가 다 처음 듣는 얘기. 그래서 나는 이분이 좋아요. 예. 근데 또 말씀도 잘해요. 박태웅 의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모두의 질문 Q의 대표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질문 Q가 또 뭐예요? 뭘 자꾸 이상한 걸 들고 나오시네. 모두의 질문 Q가 지난 금요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예. 그 뭔가 하면 또 독일 얘기인데 유럽연합에는 녹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떤 사회가
함께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전체 시민사회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에 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질문들을 다 받아요. 이런 질문을 풀어야지. 이런 질문을 풀어야지. 그래서 그 질문을 다 받으면 그걸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질문들로 묶은 다음에 그걸 다시 전체 시민사회에 던져요. 이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앞에 질문을 모은 게 녹서고 뒤에 그 공론화의 결과로 답을 담은 게 백서예요. 보통 뭐 2년도 걸리고 그러는데 뭐 공청회랑 다른 건가요? 일부분이죠 거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한 번도 어떤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 아주 부분적으로 하죠.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대체로 왜 뭐 상소문 형태의 글들이 막 유행하고 인기 끌고 그런 적 있잖아요. 아니 그 독일은 그게 범국민적으로 다 참여를 합니까 실제로? 제도화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그다음에 연구기관, 학계, 그다음에 재계, 노동계에 다 보냅니다. 달라. 그럼 각자 다 토론회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정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도시에서 각 18개 도시 이런 데서 방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게 뭔지에 대한 주변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질문할 수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질문을 다 받는데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좋은 점이 생겨요. 첫 번째로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다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그 고수들이 있잖아요. 보통 때 몰랐던. 우리가 왜 소셜 미디어를 보면 와 저런 고수가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로는 합의하기가 좋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합의하기가 어려워요. 막 당끼리 막 싸우죠. 안 되지. 안 된다고. 그런데 질문은 합의하기가 쉬워요. 질문은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 이러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의 단계를 두 개로 딱 나눠서 질문을 먼저 합의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영리한 트릭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훌륭한 질문은요 답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후천적 장애인들이에요. 사고 난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어느 맛집에 갈까를 고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당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신에 어떤 맛집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을까? 1층이라도. 이런 질문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을 거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질문으로 딱 채택이 되는 순간 장애인의 접근성을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준석 같은 애가 막 그건 막 방해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집단지성의 힘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공감해 주는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내가 어떤 식당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지를 고민하지 말고 맛집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어디를 갈까를 고민하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일부가 반대하겠지만.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사실은 너무 훌륭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답을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서 이때까지 못 봤던 걸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농사를 짓는데 지금 노인들이 다 논을 갈아엎고 있어요. 농사 지을 힘이 없어서 이거 어떡할 거예요? 10년 뒤가 되면 우리 논에 농부가 아무도 안 남을 텐데 라는 질문을 누가 던져요.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이 채택이 되는 순간 이때까지 못 본 척하고 답을 안 하고 싶고 딴 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눈이 딱 잡히는 거예요. 어딜 보고 있어? 이러고 딱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합의하자. 이게 굉장히 현명한
접근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의 질문 Q 이것을 좀 홍보하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이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쉬우신가 보다. 서운해하시네. 네, 민주당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와 누구가? 우리 저 박태웅 소장님과 민주당이 콜라보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민주당이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질문하면 안 되냐고 지금 난린데. 아닙니다. 왜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너무 속상하다고. 지지자 관계 없어요. 상관없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당원으로 제한된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플랫폼이 민주당과 박태웅 소장님이 콜라보해서 하고 있다. 대충 이렇게 말씀하면 되죠? 예. 아니 왜냐면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굉장히 서운하다는 의견 많습니다. 아니요. 모든 시민한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녹서라는 제도가 원래 그랬습니다. 독일에서 아까 녹색 페이퍼 또는 백색 페이퍼 이런 얘기 나오셨고 중요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뭐냐면 왜 우리는 민주주의 할 때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무엇이 더 기초일까? 둘 중에 정당 민주주의가 더 기초일까? 의회 민주주의가 더 기초일까? 역할은 뭘까? 나는 일단 답하지 않을게. 그래, 모르면 된다. 나는 의회 민주주의가 더 기초. 그게 서로 상호적인데. 상호적이야? 자, 헌법상 무엇이 먼저 나올까? 정당이 먼저 나올까? 의회가 먼저 나올까? 의회. 나는 의회. 나는 의회. 놀랍게도 너도 얘기해. 난 정당 그러면. 너 정당. 난 의회. 둘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최욱 씨가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답부터 드리면 정당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정당은 우리가 헌법은 10장 130조로 돼 있거든요. 1장이 총강이에요. 1장 그러니까 1절 제 1장 1창 총강인데 여기에 헌법 제 8조에 나와요. 정당이. 뭐라고요? 정당이 무엇인지, 정당이 왜 우리 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의회는요? 의회는 한참 뒤에 나오죠. 기본권이 다 나오고 나서 자유 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권력기관이 나와요. 그게 의회예요. 개헌해야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회하고 정당은 무슨 관계지? 그냥 의회만 있으면 되지 왜 정당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헌법에서 왜 국가의 기초 중에 기초를 설명하는 총강에 정당을 집어넣냐 이거. 그러네. 이거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당의 목적이 뭐냐 그럼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보통은 정권 재창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잘못된 비헌법적인 이야기. 잘못된 예시로 나를 자꾸 활용하네. 진짜 나쁜 교수법이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법이야. 야, 진짜 나쁘다. 자, 정당의 목적을 정권 획득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학교 다닐 사회교육과에서 그런 설명이 돼 있었어요. 정권 창출이라고 돼 있었거든. 사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니요? 정당의 목적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요?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데? 헌법 제 8조하고 정당법 2조에 정당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에요.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의지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의사 형성이라 할 때 의사란 의견과 의지의 결합이에요. 여기 또 중요해요. 의견과 의지. 의견과 의지. 의견은 대체적으로 이성적인 거고 의지는 행동. 감각적 감성적인 거. 자, 그러니까 국민의 정치적 의견과 의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권의 직접적 표현을 모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이외의 다른 기관들도 다 하지만 다른 기관들도 국민의 의사 형성을 하지만 정치적 의사 형성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 정당이에요. 그럼 국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정치적 의사 형성이 된 것이 정당이고 국회는 의사 형성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대변하는 것이죠. 대변이야? 대표하는 것이에요. 대표. 묻지 말고 그냥 알려주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의사가 형성됐으면 그 형성된 의견을 국회 다른 집단도 가장 첫 번째 왜 그럼 국회 꼭 집단이 필요하냐는 거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현대법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헌법을 기초로 공동의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그럼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약속한다 할 때
우리는 모두 최소 세 가지 지평에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세 가지 뭐요? 세 가지 지평에서. 지평에서 세 가지 지평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보편성이에요. 첫 번째가 보편성. 네, 보편성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출신이 있든 어떤 인종이든 관계없이 인간이란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똑같이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성을 갖는다는 거죠. 인간이란 단 하나의 기초 위에서. 인간이면 이런 권리를 가져야 돼. 인간이면 이렇게 존중받아야 돼. 여기는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개별성이에요. 두 번째가 개별성. 네, 개별성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는 대체될 수 없는 나만의 것도 존중받아야 돼요. 나 스스로로. 누구하고 비교되지 이건 차이가 중시되는 거죠. 앞에는 같음이 중시되는 거고. 자 여기서 배치되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인권이다. 네, 그런데 철학자들이 특히 해겔이라는 철학자가 이 두 가지로만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한 말대로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무시를 당하면 내 자식이 무시를 당하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 없는데도 내가 큰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욕하면 손질 나였나요? 내 가족을 욕하면. 저는 안 나요. 내 출신을 욕하면. 저는 저 욕할 때 욕하지. 우리 엄마 욕하면 화가 안 나. 저는 진짜 오히려 가족을 이제 방송에 이용하는. 극단적인 현대적 인간이죠. 그런데 저는 진짜 화가 안 나. 바로 나에 대해서 욕하면 죽여버리죠. 매불쇼 욕하는 건. 그거는 나에 대한 모독이야. 매불쇼가 개인 거예요, 이 집단 거예요. 집단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소속된 다양한 집단을 존중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집단성도 똑같이 존중받는 방식이 뭘까? 그리고 그걸 대변하는 방식이 뭘까? 이 세 가지가. 그게 정당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이야? 네, 그게 정당이에요. 정당은 그래서 보편성, 특수성, 개별성이 모두 존중되는 의사를 형성하는 곳이에요. 그 형성된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가서 그걸 대변하죠. 대변해서 법률도 만들고 하죠. 그러면 행정은 뭐냐?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행정은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은 정치 권력을 즉 행정부 권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법률과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랬나요? 네. 그냥 국회의원들이 이게 이제 약간 우리가 미국식인데 유럽은 바로 이 정당을 기초로 의회를 보거든요. 유럽은. 그래서 정당을 우리가 흔한 말대로 정당 중심에 더 커요. 근데 미국은 정당보다는 의회를 중시 여깁니다. 원내정당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 노무현 정부 이후로 살짝 미국식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가면 전문가들, 의회에 있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대변하는 것을 그러니까 유권자를 대변한다. 유권자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흔한 말대로 대중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하잖아요.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핵심이 뭐냐면 아니 국회의원은 의사를 형성하는 데 주체가 아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은 주체는 주권자다. 당원이다. 그럼 당원이 주권자로서 또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 형성을 하면 그것을 대의하는 게 국회다. 그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그 이재명 체제가 처음으로 그 점을 명확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이후로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사 형성 과정에 촘촘히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형성 과정에 관여를 하고 그래서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같이 하자고 한 거죠. 그런 거요? 네. 좀 어렵네. 그래서 정당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 경우는 민주 시민 교육의 주체가 정당입니다. 민주 시민 교육의 모든 예산이 정당을 통해서 투입돼요. 학교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독일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돼요. 우리는 정당하고 의회하고 차이를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의견 형성에 대해서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저는 독일에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왜 두 번 하시죠? 이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나중에 또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장학금을 제가 대학 교사하고 7천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독일 유학 시절에.
정당을 통해서 받았어요? 정당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걸 독일은 모든 장학금이 대학생 장학금이 정당을 통해서 지급됩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다 방금 이거와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 교육도 정당의 주체가 돼서 하고 이 관련된 인력 양성,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 양성도 정당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주는 국가 장학금은 모두 국가에서 주는 정당 장학금은 정당을 통해서 배분됩니다. 그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당은 그냥 뭐 이익 집단 정도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헌법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 완전히 내가 완전 잘못 인식하고 있었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로 안 남고 헌법 파괴 정당으로 가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 정당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아직 없는 거다 우리가. 그냥 의회하고 정당을 헷갈려요. 막. 맞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사를 형성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연구와 교육이. 그냥 여론조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정당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우리보다 적어요. 단 정당에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처럼 보다는 훨씬 평생을 보고 사랑해요. 정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에 그러니까 독일 역사의 첫 번째 정당이 3인당이거든요. 독일 역사에 생긴 첫 번째 정당이 3인당인데 그분들은 전쟁 중에도 다른 건 다 안 가져가도 당원증을 가지고 갑니다. 아니 그러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정당 가입률이 떨어지면 그건 너무 좀 왜곡될 수 있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어떤 특정 집단이 할 경우에 그런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여론조사가 5% 한다고 해서 왜곡됐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다양하게 대변하느냐가 문제겠죠. 그게 잘 돼 있는 거죠. 소수자까지. 그래서 정당의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정당 내 다양성이 중요한 거고. 그럼 정치적 의사 형성이 정당이면 그러면 이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잘 실현하려면 정당이 엄청 많아야겠네. 그렇죠. 정당이 많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다당제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 그렇겠네요. 다당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면 위험합니다. 너무 다당제가 되면. 너무 다당제면 위험해. 인류가 쭉 경험해 보니까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형태에서 다당제죠. 단 정당 내에 날개가 많아야 돼요. 좌우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좌우 날개요? 좌우 날개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걸 좌우 날개란 말 순수 한자로 말하면 좌우위 그러잖아요. 좌우위란 게 좌익 정당 우익 정당이 아니고 원래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당 내에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예요. 정당 내부에. 정당 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제가 예전에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한겨레 신문에 아주 오래전에 지난번 탄핵 끝날 때쯤 제가 대선이 치르잖아요. 탄핵하니까 박근혜 탄핵하고 그때 제가 그런 칼럼을 썼었어요. 좌제명, 중재인, 우희정으로 민주당이 가면 승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개가 중요해요. 파벌은 안 돼요. 파벌은 싸우다가 나가버리거든요. 날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부러져 버리니까.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는 날개예요. 왜 익자가 날개 익자거든요. 날개. 그러니까 왼쪽에는 누가 이재명 날개. 당신은 오른쪽에는 우희정. 안희정 날개. 그때 그런 좀 포맷이 생겼잖아요. 지금 약간 좀 어려운 단어가 됐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어려운 단어가 됐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왼쪽 날개가 아니라 몸통으로 지금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성장하도록 의견과 의지가 다양하게 모아져야 되겠죠. 일부 정치인들이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모두의 질문 이런 과정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중요한 절차를 보고 있다. 단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 안 돼 있어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제가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게 되려면 도서관도 있고 아카이브도 있고 다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축적돼야 되거든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은 광장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쭉 축적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 돼 있죠. 보통 그죠?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 돼 있고 그래서 집단지성을 축적해오지 못했어요. 지금은 집단지성이 이제 막 중요한 형성은 됐지만 축적은 못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막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요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당원 주권 시대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정당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생각과 철학과 가치를 비슷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정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조차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까? 그조차? 그렇죠. 이미 그게 이제 과거에 그럼 A 정당하고 B 정당하고 차별점이 없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죠.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전통적인 정치는 이념을 먼저 세우고 나눴어요. 큰 틀에서 이념으로. 네. 좌우가 구분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좌우 이념 구분으로 정당을 하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환원돼 버린 거예요. 특정 이념으로.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 상실해 정당들이 정치가. 네.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 이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큰 틀의 이념을 정해놓고 그 이념에 따라 헤쳐보게 한 상태에서 그 이념을 실현하는 어떤 것으로 정당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각 정당이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을 받아야 돼요.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찾기의 과정에서 정당이 가장 모범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당원 주권 시대는 그러니까 당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당원이 아니더라도 시민조차도 와서 문제를 찾아주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잘 전교에 찾으면 그때부터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또는 정치적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태웅 의장님 여기서 굉장히 또 좀 잘 스며들게 쑥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시작을 해서 지금 질문이 3,000개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아, 질문이 들어왔습니까?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제 3월 말까지 질문을 모을 건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미 뒤집어졌을 숫자 같아요. 왜냐하면 그 3월 말까지 가면 몇만 개가 쌓일 거니까 누가 정리할 건데 누가 답할 건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그 지금 3,000개 정도 들어온 걸 한번 이거 비슷한 것끼리 묶어줘 했더니 눈 깜짝하니까 묶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분류끼리? 네, 비슷한 질문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Guardians of Q라고 질문 수호자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별로 한 명씩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 자기 상임위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한 개도 흘리지 않겠다. 빠뜨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질문들 자기 상임위에 해당하는 걸 막 모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이 질문의 맥락이 뭐다. 사실은 이 질문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 뒤에는 이런 질문을 같이 안고 있고 내가 지난번 회기에서 입법하려고 한번 공부를 많이 해봤었는데 사실 맥락은 이렇더라. 그런데 이번에 하긴 어렵고 다음 회기에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댓글을 달고 자기가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미디어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질문 올린 사람들이 다 노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질문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진도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월 말에 질문을 다 모으면 한 개도 안 빠뜨리고 그거를 그 공개 데이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온라인에 올리고요. 다 묶어서 녹소로 발간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에 저장이 되고 그게 공공 데이터로 저작권 없이 올라가니까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참가하게 한다. 집단 지성을 발휘하게 한다. 그리고 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책임을 지겠다. 그 출범식 때 이제 19명이 전부 다 일어서서 자기 소개하고 의지를 밝히고 그렇게 한 거니까요. 그 전에 이제 뭐 상소문이나 국민청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상소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권력이 나한테 있지 않고 듣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분이 받아주면 그렇죠. 좋고 아니면 그만이에요. 그 청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답 안 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검토 중입니다. 이러고 끝냈다고. 몇 명도 넘어야 되고 또.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토론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청원자가 많다가 아니라
토론이 많이 일어나면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토론에 참가할 겁니다. 네. 이게 뭐 플랫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모두의 질문. 이거 뭐 어디? 어떤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있어요. 홈페이지 모두의 질문. 모두의 질문 Q 네이버에서 치면 나오는 거예요? 네, 모두의 질문 Q.kr. 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한글 주소입니다. 진짜 큰 명이라. 네. OPQR은 유튜브. 유튜브도 OPQR. 있고. 네. 예를 보시면 그 정말 훌륭한 동영상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어렵네. 야 이게 뭐 참 손에 딱 안 잡히네. 우리 박태웅 소장님께서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집단지성. 네,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네. 역전압과 비슷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이란 말 자체가 원래 시작할 때는 인텔리전스잖아요. 인텔리전스란 말이 인터, 함께, 서로, 사이, 레게레, 읽다, 고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함께 읽고 선택하는 거예요. 원래 지성이라는 자체가. 지성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데 그 지성을 특정 사람 전문가들이 독점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성 중심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뭔가 근본적으로 원래의 뜻을 회복하자. 그게 집단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전처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성 중심이 아니라 감성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허용하고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동시에 예전처럼 하나의 이념을 정해놓고 그걸 유계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식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문제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제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답변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이하는 것보다 문제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한 기능이에요. 집단지성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만 잠깐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문제를 찾는 게 중요할까요? 진짜 주인일까요? 문제를 풀이하는 게 진짜 주인일까? 풀이하는 거. 옛날에 주인과 노예가 있었다면 누가 문제를 찾고 누가 문제를 풀었을까요? 주인이 찾고 노예가 풀었나 보네. 노예가 풀었지. 출제자 의도는 이제 내가 파악을 했네. 그러니까 원래 교육은 문제를 찾는 것을 교육이에요. 핵심은. 예전에 그랬어요, 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학생이 문제를 찾기만 하는 거예요. 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노예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 교육이었어. 그래서 노예 교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철저히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우 씨가 인기 있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찾아주기 때문에. 문제 찾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야. 문제를 푸는 것은 사람 시키면 돼요. 우리 같은 사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질문이 좋아. 그게 중요한 핵심이라니까요. 그게 지성이란 말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그게 지성이란 말. 그게 핵심이란 말이야. 질문을 구하는 거예요. 지성이란 말 자체가 그거예요. 원래. 원래 그런 뜻인데 지식인들이 그걸 잘못 왜곡해 왔어. 현대에 와서는 지성이라는 것은 진짜 문제를 찾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때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찾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찾는. 근데 그 문제를 찾는 능력을 보니까 집단이 훨씬 잘 찾더라는 거예요. 집단이 잘 찾더라. 네, 잘 찾고 왜냐하면 집단이 찾으면 섬세해요. 질문이.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왜 제가 예전에 AI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의 뇌 두개골 크기가 계속 커지다가 3,000년 전부터 작아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서로 기억을 나눠 갖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대장장이가 철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져가고 숙수가 요리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져가고 목수가 집을 짓기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져가니까 뇌가 작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회 전체를 공동의 뇌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에 관한 기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선생이 되잖아요. 요리학원 가면 요리에 관한 기억만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요리를 가르쳐.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니까 기본적으로 인류의 작동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집단지성을 해야 하냐면 집단 사고와 집단지성이 달라요. 집단 사고는 뭐냐면 어떤 대기업에서 그 재벌 오너가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임원들이 전부 다 이분에게 맞추는 걸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집단 사고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권위적인 위기의식에 속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 명이 앉아 있어서 집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생각을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이고 집단 사고고 집단지성은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각형이 있잖아요. 어떤 인간도 전면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내 주먹을 보여줬다. 나는 여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IQ가 600이어도 요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보니까 연결이 되면 완성이 되는구나. 뒤를 안 봐도 얘가 어떻게 생겼다 다 알 수 있잖아. 그게 집단지성. 그게 집단지성이네. 네. 야, 좋네. 그래서 아까 앞전에 토의한 것을 약간 같이 대입해 오면 핵무장이냐 비핵화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놓고 시민한테 물어보는 것은요 집단지성하고 위배되는 게 반대되는 거예요. 집단지성적 관점에서 보면 핵과 우리나라 이런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문제를 찾아내도록 해야 돼요. 다양한 문제를. 이 과정을 누가 해야 되냐? 정당이 해야 된다. 정당이 핵심 기능이 그거라는 거예요. 좋네. 의사를 형성하는. 그래서 제발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다 그러면 안 돼요. 정권의 권력 쟁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당의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의사를 형성한 다음에 그 형성한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해달라는 거고 형성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부 권력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 획득은 기초적인 절차인 것이지 과정인 것이지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잠깐 들어가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요를 전체 시민한테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사람도 한 번에 이걸 다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했을 때 온갖 문제들을 다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의사가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뭘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모아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모아야지. 그리고 또 정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모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들이 둥둥 떠다니면 나도 저렇게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100명이 있었는데 80명이 나도 저렇게 생각했다는 확인받아.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풀어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좋다. 이 안에 있던 거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띄워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문들이 몇천 개가 몇만 개가 둥둥 떠다니면 볼 수 있잖아요. 저거 맞아, 저거 풀었어야 돼. 그렇지. 나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갑자기 한 80명이 우 붙어서 야, 이건 풀어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또 그걸 잘 아는 전문가가 어딘가에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와서 해성같이 나와서 그게 말이야 하고 쫙 풀어줬는데 들어보니까 다 맞아. 야, 그렇게 합시다. 이게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천만 명이면 5천만 개의 컴퓨터가 병렬로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네. 이거 좋은데. 근데 이렇게 좋은 것도 이렇게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하다가 뭐 알게 모르게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 입법이나 이런 결실이 좀 나와줘야지 이걸 또 이렇게 가져. 제가 허를 찔러 페브를 찔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GitHub이라고 오픈 소스 저장소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 소스 저장소인데 GitHub에 이 녹서를 올릴 거예요. 저장을 해버릴 거예요. 죽어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녹서 포럼 의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 죽을 때까지 녹서할 거예요. 이제 그 중간에 더 훨씬 재밌는 게 나오면 이제 그거 할 수도 있지만 잠깐 없어도 축적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 집단지성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예를 들던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냥 좀 허구인지 요거 확인 좀. 예를 들어서 이 물병 있잖아. 요 100명을 앉혀놓고 이 물병이 몇 센티미터인지 써보라고 해. 그러면은 가장 많은 집단에서 나온 그 평균값이 가장 실제와 닮아 있다라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건 수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100명 지어낸 말 아니야 이거? 100명 중에서 가령 한 4-5명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보통은 정규 분포잖아요.
아주 정확한 값을 갖고 있으면 길게 써서 틀릴 사람하고 짧게 써서 틀릴 사람이 비슷하게 나와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지워지는 거예요. 진짜요? 정답만 남고. 그래서 이를테면 소 한 마리 뭐 355kg짜리 소를 무대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소의 무게를 맞춰라. 이러면 1kg 밑으로 다 맞춰요. 그렇죠. 진짜로? 예. 네.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집단지성.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간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의식되지 않는 감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모를 뿐이에요. 그걸 집단이 모이면 확인할 수 있을 뿐이죠. 와, 나는 그거 얘기 들을 때 그냥 지어낸 말 같이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그 왜 뭐 퀴즈 있을 때 무슨 찬스 쓰잖아요. 그거 정말로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요? 그 안에 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거 너무 신기하네. 그게 진짜 맞다며. 네. 신기해. 아니 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 몇 킬로그램인지 맞춰봐라. 이 중에서 이 소를 지금 재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1kg 그게 된다고? 오차내로 그게 맞춘다고? 반드시 돼요. 이거 참 재밌네. 그래요? 야, 인생 많아지면 많을수록 근사치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야. 그게 집단지성이야. 그게 집단지성이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마지막에 제가 이거 살 잘 붙였죠? 너무 열심히다. 최고의 질문이었어. 최고의 질문이었다고. 그래. 자식아. 문제가 중요하다. 문제가 중요하다. 문제가 중요해. 진짜. 그렇습니다. 아유, 5시가 넘었네요. 이제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평소에 쓰지 않았던 뇌를 써서 처음에는 조금 버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알매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뭔가 고양되는 기분이 좀 들어서 지식의 즐거움이라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니체가 또 그런 얘기했어요. 니체는 말이 많았네. 뭘 또 그렇게 니체는 수다맨 말이 많았어.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지식인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